네, 안녕하세요. 토마스옹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자회로 설계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약 한 1시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자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죠. 그 상품들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상품 기획 부서에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필요에 의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에 대한 개발 사양서를 연구개발부로 줍니다. 연구개발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개발 사양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제품의 명칭,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 그 다음에 원가의 구성, 예상 출하 시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충 생산이 필요한 수량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부서에서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케이스에 해당되는 기구물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장치를 설계를 하는데 전자장치를 설계하려면 기본적으로 회로도 설계를 해야 되고 펌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PCB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를 국내나 국외로부터 소싱을 해가지고 제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러한 실험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이제 생산부서 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생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생산을 해서 영업부로 또는 대리점으로 넘겨주고 이 제품은 고객한테 전달되고 난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재화에 대한 가치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연구개발부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부에서는 당연히 기구물 설계도 물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자장치입니다. 전자장치를 설계를 하려면 어떤 부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또한 덧붙여서 회로도 알아야 되고 펌웨어도 알아야 되고 기판도 설계할 줄 알아야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팀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절차상에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마케팅 부서에서 제품에 대한 사양을 주면 연구 부서에서 1차 제품하고 1차 제품 품평회, 2차 제품 설계하고 2차 제품 품평회,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용 제품으로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양산 품평회를 거쳐 초도 생산을 해서 그 초도 생산에 문제가 없으면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부서에 근무를 하는 기술자 또는 연구원으로서의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문제가 없는 성능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고객한테, 즉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이 12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역량을 우리가 흔히 중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 스케치, 자재 리스트 작성, 부품 소싱, 원가 분석, 회로도 작성, 회로 해석, 기판 설계, 기판 조립, 보드 실험, 그 다음에 회로 수리 능력, 펌웨어 능력, 엔지니어 리포트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춘 엔지니어만이 이 연구개발 부서에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는 어떠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즉 요새 요구하는 R&D 인재의 수준은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 설계에 대한 능력은
야, 이러이러 입력에 대한 기능을 한번 설계해봐라. 간단한 거겠죠. 뭐 복잡한 거는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고요. 그런 게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회로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자재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 엑셀 파일로 자재 리스트를 만들고 자재를 발주내고 그 자재가 들어오는 데까지 3일 정도 걸려야 된다. 왜냐면 요새는 거기다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하고 또한 유통상가를 통해서 자재를 즉각 입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판 설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A4 사이즈 양면 기판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이면 기판 설계가 끝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립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기판이 입고되고 난 다음에 자재로 실제로 납땜해서 조립을 해서 전원을 넣어가지고 정상 동작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5일 정도면 즉 일주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엔진이 된 결과도 알려줘야 된다. 자, 아울러 펌에 대한 능력은 요새 시간은 보통 웬만한 라이브러리 다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주어진 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기본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14일 정도면 된다. 14일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요새 업체들이 추세가 굳이 능력 없는 펌 엔지니어를 굳이 채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외주로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을 주면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인건비와 경비를 절약하면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기본적인 기능이 주어지고 초도 샘플이 나오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해야 된다. 즉, 한 달 만에 완수를 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의 대학 교육과 해외의 선진국에 대한 어떤 전자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차이를 잠깐 보면 이 선진국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공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 다 봤을 때 2학년, 3학년, 4학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론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있는데 이 실습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책을 저술한 교수님의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런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3학년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4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특별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증이 갖고 있으면 그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반박하는 그런 질문을 해도 오히려 반가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니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론하고 실기를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전공 실력이 좀 충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국내 대학의 시스템에서는 여기 국내 대학이 있습니다만 국내 시스템은 이제 대다수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문제는 그 교재가 그 해당되는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본 몇 개 대학을 보면 방문해본 그 교재 예를 대다수가 미국 교재였고요. 그 미국 교재는 그것을 현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직접 저술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내용만 추려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면 이 학생들이 이거로 인한 피드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실습을 해보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쪽 방향으로만 지식이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자공학은 실용공학이면서 응용공학이거든요. 제가 물론
공고 때부터 전자공학을 했습니다만 공고 때부터 대학원까지 또는 대기업에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 사업을 거의 한 30년 넘게 하면서 얻은 경험을 볼 때는 대학에서 이런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접목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냥 일을 못하는 인재를 뽑진 않죠.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이 정도 됩니다. 물론 기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됩니다. 자, 전공 실무 능력은 여기 3년 경력자인 경우에는 노란색인데 3년 경력자면은 기업 요구하는 수준이 한 20% 수준, 엔지니어링 능력은 한 25% 수준, 영어 능력은 한 30% 수준, 그리고 문서 기획은 한 20%, 그 다음에 조직력 및 친화력은 한 20% 정도를 생각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취준생이나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입사원이 조직력이나 친화력을 지금 앞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 문서 규정이 있는데 문서 기획력도 갑자기 탁월할 수도 없고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 손 치더라도 신입사원이나 취준생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전공 실무 능력이나 엔지니어링 능력을 길러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자기가 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외국계 기업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을 표에다가 한번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은 지금 파란 색깔이고요. 외국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제 약간의 그 오렌지 색깔이고 취준생은 노란색이고 3년 경력자는 하얀색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딱 보니까 지금 취준생의 입장에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건에 상당히 부족하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능력을 자기가 길러야 된다 이겁니다. 능력을 신장시켜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능력을 신장시키면 녹색처럼 되겠죠. 녹색처럼 능력을 신장시키면 취업이 또는 이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은 학사, 석사, 박사 순으로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사, 석사, 박사에 기본적으로 나이를 봤을 때 이 박사 정도의 학위를 받고 나면 나이가 32살이 보통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아무래도 조직의 리더로서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면도 있고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 실무 능력이나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어서 신입사원과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차이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더 많은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굳이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변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사를 전혀 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중견기업에서 정부의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려면 조건에 박사나 석사가 꼭 필요하게 채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두 명 채용이 되거나 또는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특정 분야의 전공으로 한 그런 학위를 갖고 있는 분야만 한정해서 해당되는 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희소성이 있고 그렇게 채용의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박사가 의외로 실업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석사와 박사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기업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이 파란 색깔이고요.
상당히 면적이 넓죠. 이렇게 면적이 넓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학사가 가지고 있는 영양은 이 정도 되고요. 석사가 가지고 있는 영양은 여기 하얀 색깔입니다. 자, 박사가 가지고 있는 영양은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오렌지 영역이죠. 그래서 이 겹치는 영역이 있기는 하나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나 엔지니어링 능력하고 전공 실무에 대한 즉 개발력이죠. 이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능력을 겸비하면 키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보면 그것을 우리가 R&D 직종이 필요한 툴즈 이렇게 부르고요. 일반 가전통신 분야, 산업용 자동화 분야, 전기 기계 분야로 말 때 일단 이제 회로도 같이 오아캐드로 그리는 거, 오아캐드 같은 이런 회로를 그리는 능력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베릴로그나 VHDL 같은 툴들이 있죠. 일반 가전에서부터 이 분야까지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컴파일러입니다. ARM이나 AVR, 그 다음에 PIC,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라고 있는데 아두이노는 주로 이제 실행기지 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다양하게 제어를 해보고 구현해 볼 수 있죠. 즉 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즈나 주겐 같이 기판 설계하는 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스파이스나 K스파이스와 같이 회로 해석용 툴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C나 또는 파이썬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쪽에서 사용하고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레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지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익혀 놓는 게 좋겠죠. 자,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것들 툴에 대해서 기업이 원하는 이상적인 R&D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 보시면 머리에 보시면 긍정적 인성과 펌웨어에 대한 능력, 기판 설계 능력, 윈도우 프로그램, 문서 작성 능력, 건강한 신체, 전공에 대한 자격증 꼭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취업을 하려면 무슨 기사를 따야 되죠. 뭐 그런 겁니다. 레뷰, 영어 능력, 엔지니어 능력, 시뮬레이션 능력, 회로 설계 능력, 이러한 능력이 겸비되면 금상첨화다.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다수 전자제품, 즉 전자기기에 대한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은 여기 보시면 전압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긴 전류가 높습니다. 여긴 전류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이 높습니다. 대다수 220V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기기 이런 것들은 주로 1.5V에서부터 24V 미만의 전원을 사용하죠. 그래서 직류전을 사용하는 완구나 공구, IT 제품, 스마트폰 등의 제품들은 이쪽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들은 이쪽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UPS, 전력제어 시스템 같은 것도 여기에 있고, 첨단 의료기기들, 방산 쪽에 관련되는 기기들이 있는데, 주로 제품을 이쪽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쪽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인스턴트처럼 부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양에 맞는 부품을 소싱을 해서 그 소싱된 부품을 선택을 하면 그 부품의 데이터 시트에 어플리케이션 회로가 그런 서킷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로를 보고 자기가 이제 구현을 해서 해보고 자기가 이게 적합하구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것을 이제 저희들끼리 이런 이제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들끼리 이야기로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제품을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부분,
여기에 적합하게 부품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이러한 영역들. 자, 이런 영역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에서는 이런 영역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쪽에서도 높은 전압을 써야 되거나 또는 전류를 더 늘려야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IT 기기 쪽에서도 소비 전류를 늘려야 되는 경우나 또는 전압을 더 올려야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이 X지표인 이 부분에 대해서 X표 영역을 친 부분은 스스로 회로를 개발해야 됩니다. 시중에 쓸만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만 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전자기기에 대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전자기기의 전체 구성이 이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전원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AC나 DC나 이제 전압전류나 펄스 신호 같은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장 신호라고 합니다. 다양한 개장 신호가 프로세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0여 종이 있는데, 이런 시그널을 받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이제 중심 제어부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중심 제어부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OP앰프 또는 TRFET로 구성된 회로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펌웨어가 장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픽, 그 다음에 조작을 받는 키 회로를 덧쳐서 얻어진 출력을 통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또는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릴레이 제어를 하거나 또는 뭐 포트 제어를 하는 경우,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그 펌웨어를 주로 디지털 회로를 하신 분들은 대다수 이 분야는 다 잘 하세요. 이 분야는 크게 문제없이 다 잘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어를 하고 또 이 부분도 소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는 포맷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쪽 부분 모두 다 그렇게 펌웨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이쪽 회로 구현하고 출력 부분 구현하고 아날로그 출력 변환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럼 문제가 어느 부분이냐면 문제가 바로 이 프론트 엔드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전원부. 전원부는 왜 그러냐면 전자파 교류 전원을 쓰는 경우에는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파 인증을 받으려면 전자회로와 전자부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경험도 중요한데 이 디지털 쪽만 하신 분들이 대다수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완성이 안 돼서 인증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제품을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개발이 미완성이 되는 거죠. 아울러 교류 전압이나 교류 직류 전압 전류, 그 다음에 펄스 신호 등이 다양하게 있고 또 개장 신호 등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신호를 해석을 잘 해서 아날로그 회로 또는 디지털 회로 구현을 잘 하지 못하면 신호를 받아서 처리를 못해요. 얘가 처리를 못하면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그러면 기업은 다 고민거리입니다. 즉 적색 부분에 대한 영역이 가장 큰 고민인데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색 부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가 인재가 수시로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론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개발 설계를 많이 해본 경험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비근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뇌파 신호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뇌파 신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펄스가 들어온다 이거면 이 신호가 굉장히 작다고 치자고요. 5 마이크로볼트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읽어서 뇌파의 주파수를 측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신호를 증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증폭을 한과 동시에 필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증폭을 하려면 어떤 OP앰프를 쓰고 어떤 회를 써야 되냐, 그런 거를 대다수의
엔지니어들이 못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교류 신호가 220V가 들어온다. 220V를 내가 직접 측정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 220V가 직접 이쪽에 들어가면 회로가 다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220V를 직류 2V로 변환하는 회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2V로 만들어주는 회로를 과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자, 그런 거는 반도체가 없어요. 시중에. 자기가 회로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적색 부분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킨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회사 입장에도 아주 중요한 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전형적인 절차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절차대로 갑니다. 그러면 제품을 과연 제대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만든 제품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다음 네. 개발이 잘 된 전자제품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잘 된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일단 원가가 좀 저렴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부품을 적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구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없게끔, 그리고 온도 변화라든지 오차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끔 개발이 돼야 된다. 아울러 생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생산성은 기판을 조립하고 작업하기가 매우 용이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품의 불량이 났을 때 교체 작업하기, 즉 수리 작업하기가 용이하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진보성이라는 것은 타사 제품 대비 좀 품질이나 기능이 또는 뛰어나야 된다. 즉 기술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굉장히 우수한 기술은 특허 출원할 정도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구기술 개발 잘하는 인재가 정말로 소중한 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자회로 설계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초보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 과정은 이제 전자공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비전공자인 분들도 한번 전자 쪽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전자 부품을 판독하는 방법, 납땜하는 방법, 테스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회로를 결선해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기능적인 거를 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이제 높은 단계가 기초 실무 과정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회로 원리대로 이해를 하고 그 동작이 원리대로 되는지를 조립을 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겸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자부품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배우고요. 더하기 기본 회로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상급 과정인 자, 실무 과정으로 가는데, 실무 과정은 이제 전자 회로에 사용되는 약 72종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 부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용도 및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품들이 적용이 된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진짜 회로를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실전회로 이해과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집필한 서적으로 하는데 약 200여 종의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여 종의 회로의 동작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로를 상당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로 이해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상황에서 내가 진짜 회로를 한번 설계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회로 실전 설계 과정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현재 회로를 설계하고 계신 분도 자신이 회로를 설계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스타일이 맞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이 주어지고 그 기능이 주어진 회로를 설계할 때 너무 비싸게 설계하지는 않는가, 또는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설계하지는 않는가, 그런 설계를 잘못하는 잘못된 습성을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술 개발 또는 연구원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12가지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연구개발 과정입니다. 주로 오어캐드, 피스파이스, 기판 설계하는 페즈, AVR, 펌웨어 요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되 나머지 8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합쳐서 12가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역량과 이 역량이 같이 결부되면 마스터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마스터는 프로 과정입니다. 자기가 직접 제품을 하드웨어, 펌웨어 들어간 제품을 2종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회로 수리로 먹고 살고 있는데, 또는 회로 수리를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회로를 속전속결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능을 배울 때는 회로 수리 과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수강 인원이 5명 이상이 돼야만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각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과정부터 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비전공자가 그러면 일단 초보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들으시고 좀 더 깊이를 더하고 싶다. 실무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준생이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무조건 취업만 되면 된다. 작은 기업으로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 코스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중견기업은 가고 싶다. 그러면 실무 듣고 연구개발 과정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 가시려면 연구개발 과정에다가 마스터가 필수고요. 거기다가 마스터를 먼저 하든 실전회로 이해과정을 먼저 하든 둘의 관계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전회로 이해과정을 꼭 필강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라고 하면 일을 잘해야 되겠죠. 일을 잘하시려면 실전회로 이해과정과 실전회로 설계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CAD를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그럼 연구개발 과정을 꼭 수강하세요. 심지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지시받아도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기초부터 다시 들으세요. 기초 듣고 실무 듣고 연구개발 과정 듣고 이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재직 중인데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줄 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좀 더 깊이 있는 개발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코스대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쪽 코스를 추천합니다. 자, 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수리 과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교육과정 선택법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전자부품 이해 가능하니? 아니다. 회로 동작 이해 가능하니? 아니다. 회로 조립 실험 가능하니? 아니다 라고 하면 초보자로 가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조금 할 줄 아시면 기초과정 수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품을 좀 활용해서 조금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면 실무회로 설계 과정이 중요하고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꼭 들으시고요. 실무회로 설계 과정은 이제 심지어 한 4번까지 재수강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듣고 나서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셀프로 계속 실습, 반복, 이론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론, 설계 실수, 반복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느 정도 이제 회로가 좀 동작의 원리가 이해도 가능하고 설계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전으로 이해 과정을 수강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설계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진짜 좀 잘한다, 그러면 곧바로 설계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회로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기판 설계도 할 줄 알고 펌웨어도 할 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연구개발 과정을 수강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갖췄다 라고 하시면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초보자 과정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 과정은 크게 4회에 꼭 총 8시간인데요. 한 회당 2시간씩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한식 요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한식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경우에 한식이 뭔지를 몰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식을 한번 맛보는 거죠. 한식을 맛본다. 한식을 맛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초보자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식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한식을 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회로에 대해서 회로가 기본적으로 동작될 때 필요한 원리가 법칙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결선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항하고 콘덴서하고 코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용량을 읽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습들이 있다. 물론 납땜 실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품이 이제 다이오드, LED, 트랜지스터, FET, 이거 가장 필수적인 부품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에 대한 기본 특성과 TR에 대한 기본 동작과 FET에 대한 기본 기능과 동작에 대해서 조립과 실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니까 아무래도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다른 비유를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부품으로 있는데 이제 릴레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버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5V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초보자 과정은 수강생이 만약에 10명이 수강을 하더라도 실습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동작이 안 되면 그분 동작이 다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실습이 정상 동작이 될 때 다음 실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IC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툴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툴은 이제 테스터기 사용법, 브레드보드 사용법, 납땜하는 거 이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전자회로의 결선법과 전압 흐름, 측정 방법, 부품의 용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초보자 과정의 실습 회로 예시, 배우는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하는 회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회로는 9V 전원이 들어가서 이 부품을 거쳐서 5V를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동작이 돼서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왜 필요하고 얘는 왜 들어갔고 얘는 어떤 기능 동작을 하고 이 저항하고 얘하고 얘는 왜 필요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 LED에 대한 동작 원리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로를 결선을 해보면서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동작이 되면서 얘에 의해서 LED가 켜지는구나, 이게 전자회로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 과정의 주요 실습 부품에 대해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항이라든지 칩저항 및 일반 저항,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사, 전해 콘덴사, 칩 콘덴사, 그 다음에 일반 코일과 칩 코일, 당연히 용량 읽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이오드에 대한 것도 일반 다이오드와 칩 다이오드에 대한 게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브레드보드 사용법과 테스터기 사용법. 테스터기는 요거보다 더 좋은 거로 그림이 좀 다른 거로 바뀝니다. 일반 LED, 그 다음에 파워 LED, 그리고 이제 이거 칩 패키지 종류입니다. TR이나 FET 패키지 종류에 대해서 납땜하는 실습이 있고요. IC와 릴레이 버튼, 그리고 납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초보자 과정에 납땜 실습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의 그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이쪽은 저항 시리즈입니다. 저항에 대한 내용들 다 있는 거죠. 이러한 저항의 종류가 실제로 전자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 요건 가변 저항이고요. 요건 칩 저항이고, 요건 와트 저항, 시멘트 저항, 일반 저항, 요거는 이제 칩 저항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콘덴사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코일의 종류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LED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다이오드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TR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FET가 일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납땜을 해보다 보면, 아, 진짜 전자 부품이 이렇게 작은 부분도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익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드는 이러한 부품과 콘덴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기판상에 이렇게 10kg, 10kg, 푸시 버튼 이렇게 용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량이 330옴. 그래서 자기가 부품을 배운 대로 읽어가지고 그 해당되는 용량을 찾아서 장착을 해서 납땜을 해오시면 동작이 됩니다. 그런 실습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실습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스코프를 통해서 직접 파형을 같이 측정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에다가 꽂아서 조립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테스터를 사용해서 정상품, 불량품, 불량상태 측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무 기초과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기초과정은 아까 초보자 과정은 한식이 뭔가 이렇게 한번 맛보기, 아, 이런 게 한식이구나 라고 했다면 이제 실무 기초과정에서는 그러면 한식이면 간단한 요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과정은 총 4회 10시간이고요. 각 회당 2.5시간씩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초과정은 간단한 한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요리는 아니라도 간단한 한식 요리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로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모든 교육 과정에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복잡한 수식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항시 원리적으로만 설명합니다. 회로 이론을 원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 가지 부품이 있다 그랬죠. 이걸 부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실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 LED 똑같고요. 그 다음에 TR이 있고 FET가 있는데, 아까 초보자 과정과 달리 기초 과정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정확하게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되고 어떤 상태가 증폭 상태가 되는지 그런 이론을 간단하게 양아치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동작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법인데요.
교육을 듣다 보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그 세 가지 특성이 불과 5분 만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원리를 근간으로 다양한 회로를 직접 회로의 동작 원리를 설명을 하고요. 그 동작대로 실제로 동작이 되는지를 조립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ET도 물론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TL IC, CMOS I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OPMP 및 그 다음에 센서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 버저, 릴레이, CDS, 세븐 세그먼트, 저기서 센터, 사이리스터도 있습니다. 이런 회로들을 응용해서 다양한 회로를 접하게 되고요. 그런 회로의 동작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조립을 해서 실질적인 이론과 동작이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기초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작 원리의 설명과 이해 및 실습을 통해서 3년 경력자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런 면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한 가지 회로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CDS를 이용한 발진회로인데요. 자, 일단 CDS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CDS 동작을 아시고, 자, OPMP가 비교기 동작으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 발진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회로, 전류 증폭을 통해서 스피커가 구동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자 거꾸로 가면, 자, 보통 일반인 분들은 대충 이렇게 지금 회로를 접근하시는데, 자, 저희가 배우는 방식에서 어떻게 배우냐? 입력이 뭐예요? CDS는 빛이죠. 자, 그래서 이 회로는 들어오는 것이 빛입니다. 자, 출력이 뭐예요? 스피커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고로 이 회로는 내가 회로를 몰라도 빛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회로다. 자, 그러면 소리가 언제 날까요? 라고 보면 이것이 신호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신호가 있으려면 이 신호가 발진 신호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오려면 여기가 하이가 돼야 되죠. 이것이 하이가 되려면 이 비반전 입력 단자 전압이 반전 입력 단자 전압보다 여기가 높아야 됩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됩니다. 이 CDS에 걸리는 전압이 낮으려면 빛이 들어가야만 하죠. 고로 이 회로는 빛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는 회로, 손으로 빛을 가리면 소리가 나지 않는 회로,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자, 밑에 있는 회로는 TTL IC를 사용한 발진 회로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형파가 나오는지 그 원리를 요 발진 회로의 원리를 배우죠. 아울러 이것은 사이렌 회로입니다. 사이렌 회로가 발진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요. 이 사이렌 회로를 이 신호에 의해서 이 저항을 통해서 제어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고 동작 원리를 배우고 이거대로 조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회로를 보시면, 자, 이것은 회로가 빛이고요. 입력은 빛이고 출력도 빛입니다. 빛에 의해서 빛을 제어하는 회로인데,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게 빛이 나오려면 릴레이가 동작이 돼야 되고, 릴레이가 동작이 되려면 TR이 동작이 돼야 되고, TR이 동작이 되려면 OPMP 출력이 하이가 나와야 되고, 하이가 나오려면 비반전 입력 단자가 전압이 반전 입력 단자보다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에 CDS에 빛이 들어가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출력이 하이가 나와서 LED가 켜지죠. 고로 이 회로는 빛이 들어가면 LED가 켜지고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LED가 꺼지는 회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사이렌 회로인데요. 사이렌 회로는 요 핵심 부품이 요 콘덴서에서 발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10진 카운트 회로고요. 요 출력이 1분과 12분이 묶고 있는 상태에서 채터링 방지하는 키 회로에 의해서 펄스가 만들어지고 이 펄스가 만들어진 것이 카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카운티 동작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부품을 사용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기초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사진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무회로 과정에 대해서, 실무회로 설계 과정이죠. 실무회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회로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식을 이제 맛을 봤고, 한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죠. 자, 이 실무회로 과정은 어떤 거냐면, 한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한식에 대해서 조리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전자기기의 구성처럼 중심이 되는 코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부가 있고, 이쪽 부분이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조작에 대한 부분이고, 표시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이 모두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고요. 표시에 대한 부분, 조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력부에 되는 거죠. 입력 부분이 프론트엔드 쪽이라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엔지니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이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식이나 FPGA가 코어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컴 부분은 AVL이나 ARM이나 PEG이라 들어간 마이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실무회로 과정은 8회 총 20시간을 하게 됩니다. 20시간을 하게 되고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세하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회로 이론은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완전 끝냅니다. 저항의 종류부터 용량 결정까지, 특수저항까지 포함하고요. 콘덴사도 완전 끝냅니다. 특히 XY 콘덴사에 대해서 자 주의해야 될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대해서도 완전 끝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동작 원리 및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죠. 트랜스의 종류,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의 효율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소자가 있습니다. 특수소자, 우리가 바리스타라든지 페라이트 코어라든지 이런 것들, 특수소자, 효율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은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자,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도 배웁니다.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 있죠. 다이오드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특히 데이터 시트를 보는 방법 중요합니다. 공학도라면, 연구원이라면, 기술자라면 데이터 시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력전압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전압 보호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타를 배우고요. 트랜지스타는 당연히 직류 특성, 교류 특성, RF 특성이 있고요.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과 그리고 TR을 결합하는 종류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TR의 증폭회로 A급, B급, AB급 스위칭도 당연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FET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FET에 대한 종량과 FET의 응답 특성, FET의 증폭회로에 대한 효율 이해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펜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펜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펜프의 내부적인 회로도 어느 정도 배우고요. 특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종류도 배웁니다. 아울러 오펜프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요. 필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실무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수식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라플라스라든지 미분 방정식, 적분 방정식, 뭐 다항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복소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원리 위주로, 항상 원리 위주로. 어차피 원리를 발견되고 그 원리를 입증하는 게 이제 수학이고 공식이기 때문에 원리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원리 위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랜지스터를 이해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하고 개념을 잡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처럼 필터도 되게 어렵게 배우죠. 그러나 저한테 배우면 필터를 단 1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TL IC하고 CMOS IC를 배우게 됩니다. 이 IC를 배워야만 이 IC들이 근간이 돼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는 것은 ECL IC, ECL IC의 기본 특성 이런 거 배우고요. 릴레이 배우고, 릴레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접점 용량과 구동 정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릴레이도 고를 줄 모르는 그런 엔지니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버저를 제대로 구동하는 방법, 버튼 입력 회로, 채터링이 발생해도 오동작 없이 읽어드릴 수 있는 회로죠. 포토카플러는 CTR이 중요합니다. 커런트 트랜스퍼 레이쇼라고 하는 CTR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포토카플러 입출력을 바이오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부 연결되는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액세스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개발하다 보면 종종 필요한 시기 IC, 클락 IC, 만년 칼렌더 IC, 그 다음에 분주회로,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면 발진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없죠. 다양한 발진회로가 있습니다. 더 많은 발진회로는 실전회로 이해 과정에서 또 배웁니다만 이 실무회로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발진회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오펜프 응용인데요. 이쪽에 이제 오펜프 응용 쪽부터는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에 인터뷰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거의 매일 부딪히는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펜프 응용상에서 다양한 회로들이 있는데 그런 회로들을 설계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사이리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사용법과 동작 원리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원회로죠. 전원회로는 종류가 있고요. 이거 뭐 면접시험마다 항상 나오는 부분이 전원회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전원부. 자, 아울러 전자파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 정전압에 대한 부분과 리니어 레귤레이터 사용할 때, 그 다음에 TR을 사용한 정전압 회로일 때, DC-DC 컨버터에 대한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정전류회로의 동작 원리, TR을 사용한 정전류회로, FT 사용한 정전류회로 배우고요. 레벨 표시회로, 구동 IC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5V를 가지고 큰 전류를 구동할 때 또는 큰 전압을 구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C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IC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IC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PWM, PFM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제로 크로싱하는 회로에 대해서 배우고요. 변환회로 배웁니다. 자, 변환회로는 주로 AD나 DA 컨버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과도 특성 회로가 있습니다. RC 응답 특성이죠. 일명 스위칭 응답 특성이라고 하죠. 충방정 특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로의 기능을 파악할 때는
주파수 특성, 주파수 1kHz 증가해서 보게 되는데, 주파수 1kHz 증가하고 스코프 파형을 보면 이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스노버 회로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스노버 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배웁니다. 스노버 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전자파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일명 KC 인증도 있고 UL 인증도 있고 CE 인증도 있습니다. 그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EMI, EMC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 이제 사진이고요. 제일 많이 수강했을 때가 82명까지 한 번씩 1회차에 82명까지 수강을 해서 큰 강의실을 빌려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 과정에서 배우는 회로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 부분입니다. 자, 입력의 빛이고 출력도 빛이죠. 빛에 의해서 빛을 제어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는 음성으로 스위치를 제어하는 건데 입력이 버튼이 있고 음성 신호가 있습니다. 이 회로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레치브와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A급, B급, AB급 증폭기인데 이 회로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이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오드가 왜 중요한지 실무 과정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PR 센서를 이용해서 릴레이를 구동을 하는데 PR 센서의 출력을 인체 감지 센서죠. 인체가 감지되면 릴레이가 켜지는 접점이 구동되는 회로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이 밴드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밴드패스 필터가 되는지 실무 과정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회로를 보면 자, 이 회로는 무엇인가요? 입력 버튼을 누르면 발진이 일어나고 2차 발진을 통해서 스피커에 소리가 나는 회로입니다. 즉 버튼을 누르면 발진이 되는 회로죠. 이 부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사용이 됐나요? 네, 그것은 이 IC들에 대한 특성을 배워야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가요? 교류전압이 들어가서 직류전압이 나오는 건데 이 회로는 이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요? 네, 온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실무 과정에서 배우는데 기업에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회로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냥 쓰기만 할 뿐이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배울 기회가 없죠. 자, 공학도는 그런 식으로 회로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쓴다고 나도 무조건 회로를 쓴다. 나중에 사고 나면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회로를 쓸 때는 그 회로의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에게 적합한지 일부 개선하거나 개조할 게 있으면 개선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 회로는 뭐에 중요한가요? 자, 여기서 빛에 의해서 트라이앵글 컨트롤에서 빛을 켜는 회로인데 중요한 부분이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요? 네, 실무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는 오펜프 내부의 실제 회로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 적색 부분은 전류 미러입니다. 전류 미러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출력 보호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출력 보호하는 회로는 출력 과전류가 24mA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 콘덴서가 하나 있는데 이 콘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실무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를 정확하게 이제 설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그런 설계 실습 예시 문제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8개가 틀렸는데요.
어떤 것이 8개가 틀렸는지를 찾아보세요. 네, 여기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 다이어드가 틀렸고, 용량이 틀렸고, 위치가 틀렸고, 내압이 틀렸고, 그 다음에 용량이 틀렸고, 또 내압이 틀렸고, 용량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용량을 바꿔야 되나요? 실무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1번부터 10번처럼 이러한 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kg 신호가 출력된 회로를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9V 건전지 이용해서 CD 센서 이용해서 일정 밝기 기준이면 릴레이가 온시켜서 환풍기가 구동되는 회로를 설계하시오. 자, 이런 것들. 입력 신호가 10mV인데 이것을 이렇게 출력하는 증폭 변환 회로를 원가가 500원 이하가 되게 설계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9V 전압을 가지고 1000V를 출력하는 전기 충격기를 설계해 봐라.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실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가지 스킬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한식 요리에 비하면 요리를 할 줄 아는 요리에 필요한 식자재, 그 다음에 도구들, 그런 설비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요한 역량 12가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연구개발 과정의 주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로 스케치하는 방법. 회로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 제품이나 또는 조립이 되어 있는 어떤 기판에서 회로를 거꾸로 추출해내는 거죠.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회로를 추출해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을 소싱하는 방법, 전자 부품을 찾는 방법. 그냥 인터넷만 뒤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저렴하게 부품을 구하는 방법을 사이트를 통해서 찾는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재리스트 작성은 자재리스트는 양산형 자재리스트 작성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는데 이것은 거래처와의 나중에 법적인 논쟁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념하면서 자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를 분석하는 방법. 제품을 개발을 하고 나더라도 남지 않으면 개발 하나만 하죠. 그래서 원가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은가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화캐드를 사용해서 양산용 회로도를 그리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 그 다음에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걸 학원에서 배우면 보통 한 달을 배우는데 저한테 배우면 1시간 만에 독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를 사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이것도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면 거의 3주 정도 배우는데 저에게 배우면 단 1시간 만에 독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조립법이라고 있는데 기판조립법이라는 것은 주어진 부품을 기판에 정확하게 납땜해서 올바르게 납땜하고 세척해서 조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드는 납땜을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립을 해보면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를 수리하는 방법,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데 순방향, 역방향, 블록 진단법이라는 게 있고요. 3분 이내에 문제 부분을 찾는 방법, 부품의 양보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실습 보드, 납땜 실습한 보드를 가지고 수리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9번째 기술로 엔지니어링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엔지니어링 리포트는
군대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내용도 요점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추리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된 기판을 시험하는 방법인데 이 제품을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을 조립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하다가 계측기를 날려먹는 경우가 있죠. 특히 스코프를 날려먹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판 실험 잘못하다가 계측기를 태워먹으면 재수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돼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되게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즈를 사용해서 기판을 설계하는 방법. 자, 패즈는 주로 학원에서 2달에서 석 달 정도 배우는데요. 예, 그렇게 배우는 것도 물론 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동원해서 기판 설계를 2시간 만에 패즈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펌웨어가 마지막인데 펌웨어는 AVR 메가 128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요. C 프로그램은 이용해서 제어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짜봅니다. 코드 비전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돼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2가지 기술을 배우게 됨에 의해서 연구개발자로서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는 역량이 신장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네, 연구개발 과정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아캐드 실습 중이고 요거는 기판 설계하고 있고 수리 실습 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PSpice를 사용해서 발진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발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펌웨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보드고요. 이 보드를 통해서 펌웨어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이제 회로 스케치 예시로 사용되는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보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현재 이 회로는 AVR 코드 비전을 사용해서 AVR 메가 128 펌웨어 실습을 하기 위한 보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도 다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자, 지금 코드 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C로 프로그램하고 있는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컴파일링하고 그 다음에 요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보드에다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키는 그런 실습까지 모두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실전 회로 이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회로 이해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실무 과정하고 연구개발 과정을 모두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또는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 고객사한테 기술 지원을 할 때 자기가 회로 경험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회로를 딱 보면 그 기능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큰 낭패를 갖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서 제대로 된 회로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는 회로집을 구한다 치더라도 그 회로집에는 회로에 대한 동작 원리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긴 했는데 그 책에서 회로 위주로 많이 회로가 200여 개 넣어놨고요. 그 회로를 많이 쓰이는 회로를 줄인 게 여기 블록에 있는 것처럼 리니어 전원 회로부터 해서 이러한 블록의 회로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들을 구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회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여기 있고요.
전화기 관련된 회로, 통신에 대한 거, 유선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측정하는 회로, 무선에 대한 내용, 정전압 회로, 마이크론 주변 회로, SMPS 회로, TTL IC 응용 회로, 디스플레이 회로, 적외선 통신 회로, 정전류 회로, 가전제품 일부 회로, DC-DC 컨버터, CMOS IC 회로들, 신호 변환 회로, 타임 회로들, 발진 회로들, LED 조명 회로, 요새 많이 인기가 있는 배터리 충전 회로, 시리얼 통신 회로들, 각종 센서 회로들, 사이리스터 회로들, 이런 회로들로 총 200여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통해서 여기 밑에 적혀 있습니다만 회로의 기능을 파악하고 동작 원리가 실무 과정에서 배운 지식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실무 과정까지 다양한 이론을 배운 거를 실제 회로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전 회로 이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적외선 신호가 들어가서 릴레이가 동작되는 겁니다. 근데 적외선 신호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릴레이가 켜서 LED가 들어오지? 여기에 캐리어 모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회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TRS 속도를 올리기 위한 회로입니다. 이 콘덴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동작 원리 배웁니다. 자, 이것은 교류 220V가 들어가서 교류 2V가 나옵니다. 어떻게 2V가 나오나요? 간단하게 분압을 한다고 2V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정전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전압에 따라서 이 LED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정전류 회로가 되니까, 즉 들어오는 전압에 따라서 LED의 불 밝기를 조절하는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동작이 되나요? 네, 이런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다음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 보시면 여기 LM317 하면은 리니어 레귤레이터인데 이렇게 하면 ETR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왜 이렇게 되나요? 배우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전압이 굉장히 높은 전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슈퍼 제너가 되나요? 예, 동작 원리 배웁니다. 자, 이것은 이쪽에다 신호를 하이로 넣어주면 발진 주파수가 나오게 되고 안 나오고 제어가 됩니다. 하이냐 로냐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스탈 발진 회로인데 이 콘덴사 두 개하고 크리스탈을 통해서 어떻게 발진이 돼서 주파수가 출력이 되나요? 예,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IC 내부 회로입니다. LN380 내부 회로인데 이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NFB, 네거티브 피드백 개수를 결정하는 정의 되고요. 예, 증폭비는 기본적으로 50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동작 원리도 실전 회로 이해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회로는 지금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랜턴 회로인데요. 문제점이 있고요. 어떻게 발진이 돼서 랜턴이 켜지는지 배우게 되고요. 이 부분은 무선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발진 회로가 이루어지죠. 이 부분은 무슨 회로냐? 동조 회로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회로하고 이 부분의 회로하고 이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예,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동작이 되고 중요한 콘덴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회로도 동작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회로 설계, 실전 회로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회로 설계 과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재주를 피워서 한식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한식 요리를 만들어 보고 맛을 보고 제가 맛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양념이 부족하다 아니면 덜 익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자신이 설계하는 회로에 어떤 설계를 접근하는 방법을 오류를 정정해 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 B, C, D, E 해서 5개의 코스가 있고요. 각 코스별로 2회씩 갑니다. 그래서 한 번당 2.5시간씩 해서 각 코스별 5시간이고요. 따라서 A, B, C, D까지 모두 다 수강을 하시게 되면 25시간을 수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교육에 대한 구성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 B, C, D, E로 되어 있고요. 15개의 문제를 가지고 설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숙제로 설계를 해오면 그 숙제로 주어진 회로를 구현한 방법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냐, 그리고 틀린 점이 뭐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다, 그런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설계되는 회로는 리니어 회로, 스위칭 회로, DC-DC 회로, TR 스위칭 이런 회로, 그 다음에 필터 회로, 계측 회로, 오펜프 사용 증폭 회로, 마이컴 주변 회로, 그 다음에 ADTA 정전류 정전화 이런 회로, 다양한 응용 회로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나 요령을 배우게 된다. 자, 이 회로들은 실제 제품을 개발하면서 많이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간의 실전 회로를 기능이 주어지면 즉각 설계할 줄 아는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즉 이런 기능이 주어질 때 여기에 방황하지 말고 이런 기능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자신감하고 실계력이, 설계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질문 1이 가전제품의 소프트 스타터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전원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이 되고 이내 여기를 하이로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스테이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때 이 각각에 대한 저항값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콘덴서하고. 할 줄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수강해보세요. 자, 이거는 세븐 세그먼트가 3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게이트 베이스를, TR의 베이스를 구동하는 펄스입니다. 그러면 전류를 여기가 하이가 들어가면, 여기가 하이라고 만약에 들어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다이나믹 구동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 다이나믹 구동하는 시간 폭이 있습니다. 이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때 이 저항을 얼마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 결정할 줄 아시나요? 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A급 증폭 회로입니다. 우리가 고정 바이오스 회로라고 그러죠. 자, 입력이 구형파가 들어갔는데 출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네, 여기서 저항값을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틀어진 겁니다. 그 저항값을 조절해 줘야 되죠. 어떻게 조절하나요? 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는 정전류 회로입니다. 정전류 회로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동작이 되나? 근데 동작되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9V인데 입력 전압이 8V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시죠? 예, 배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원부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틀린 데가 있죠. 자, 이쪽 부분도 하나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자, 그리고 나서 리플이 5%가 나오게 여기 전압, 요거 용량을 결정해야 되고요. 출력 전압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는 여기 부하가 1kg일 때 이 콘덴서의 용량과 내압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배우셔야 되겠죠. 정할 수 있으신가요? 정할 수 있으시다면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꼭 배우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숙제로 주어지는 문제들 이런 겁니다. 자, CDS 센서가 있다. A 차단시키면 1kg, B 차단시키면 100Hz가 나오게 한다. IC는 이거로 써라. 무조건 딱 정해줍니다. 엉뚱하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설계할 줄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애정도 측정하는 게 있다.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있고, 남자의 한 손과 여자의 한 손을 전극에다가 연결하고, 그리고 오프앰프 연결되고, 애정도가 깊으면 LED 불이 밝아지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불받기가 약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되는 회로를 설계해 보세요. 네, 간단하게 됩니다. 설계할 줄 아시나요? 아시면 안 배워도 되고요. 모르시면 저한테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오프앰프를 사용해서 신호를 증폭하는데 250Hz인데 0.1V예요. 근데 증폭해서 5V를 넣으려고 그래요. 250Hz 0.1을 5V로 출력 전압이 크네요. 이런 경우에 오프앰프를 골라야 해요. 자, 고를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다 동원해도 실제 오프앰프를 고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전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오프앰프를 고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르시나요? 저한테 배우세요. 자, 지금 현재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보고 회로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 과정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식 요리 전문가로 따지면 실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수준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보는 거죠. 해서 고객한테 돈을 받고 팔 정도로 완성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냐? 자,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과정은 기존에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12가지 역량을 기본적으로 깔고, 여기 영업에서부터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과정이고요.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연구개발 부서에서 한 30% 정도의 노하우를 축적을 하게 된다면 30%입니다. 이 생산을 하는 과정상에서 이 생산을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를 한 것이 제대로 생산하다 보면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얼마를 배우냐면 약 한 40%에 대한 기술을,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아, 설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개선이 되는구나. 아, 이런 것이 현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와 40%를 더하면 70%죠. 자, 나머지 30%는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제대로 제품이 문제가 있다거나 어떠한 기능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또 배우는 부분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고객에서부터 피드백이 올 때까지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클들을 많이 경험을 해봐야 진짜 좋은 엔지니어,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겸비하려면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팔았을 때, 물건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러한 물건이 나갔을 때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오게끔 물건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제품에 대한 규격서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그냥 땡 이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제품의 규격서까지 딱 작성을 하면, 아, 제품을 제대로 개발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 규격서까지 만들어보는 과정이 바로 마스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 과정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사양과 기능을 정의를 하고요. 부품을 소싱을 하고 부품을 정합니다. 그리고 주요 부품에 대한 실습을 해서 부품을 결정하고요. 그 부품의 회로도를 작성하고 자재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기판을 설계한 다음에 발주를 내서 기판을 제작합니다. 그럼 기판이 들어오면 기판을 납땜을 하고요. 납땜할 때 인도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펌웨어로, 여기 펌웨어 프로그램 보이시죠? 펌웨어로 실장을 합니다. 펌웨어로 실장을 하면 이제 조립이 되겠죠? 이 조립되고 난 상태에서 완제품의 라벨과 스티커를 붙이고 제품 규격서까지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가 되는 이제 마스터 과정인데, 이 마스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학습되는 내용은 제품 개발의 기본 자세를 배웁니다.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제품의 소비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배우고요. 상품의 파생성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인증기간을 고려한 제품 개발 방법, 자재의 원활한 소비를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자재의 원활한 소비를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1차 제품은 이제 10종 중에서 하나 고르시는데 100% 하드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본인이 회로 설계하고 기판 설계라고 하는데 조립도 본인이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제품 교육서까지 만들어 봅니다. 이 1차 제품은 지금까지 자기가 제품을 만들거나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정비하고 고치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제품은 펌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이제 대충 이 정도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회로 설계하고 기판 설계하고 조립 납땜 펌웨어하고 그리고 제품 키오스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기준을 모든 과정을 본인이 수행하면서 자기의 연구개발 능력을 크게 키우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전원장치죠. 자, 이게 지금 3채널 SMPS인데 우리 수강생들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이제 기판 설계도 하고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회로를 단순하게 이렇게 회로만 덜렁 해가지고 개발한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이 회로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 자, 그 다음에 이런 회로, 자, 이 저항을 왜 썼는지, 자, 이거 CX 콘덴서가 뭔지, 스누브 회로가 뭔지, 스누브 회로가 있죠. 자, 포토카플러가 있고, 정전압 회로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얘가 전원이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한 동작 원리를 모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개발해 보면 SMPS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어떠한 다른 유사한 SMPS 회로를 보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회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교류 전압을 직접 측정하는 회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회로는 무한호 회로고, 자, 이 회로는 분압인데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런 식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고 제품을 완성도가 높게끔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회로는 3채널 모타 지역인데 여기 지금 모타 구동하는 부스터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H 브릿지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백 EMF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 128 마이컴을 써서 어떤 식으로 이 모타를 제어하는지 제어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완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기판 설계한 거, 실제 기판을 제작한 거 모습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수강생들이 개발한 온도 표시기, 그 다음에 모타 제어기, 요거는 주문번호 표시기, 요건 모타 제어기입니다. LED 조명, 이것도 모타 제어기고요. 초음파 거리 측정기, 주파수 카운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것을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실무 전자회로 설계로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전의 상황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 현재 취준생의 상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취준생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자, 기업이 요구하는 이 파란색 수준에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초보자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에 대한 실무 능력과 엔지니어 능력으로 봤을 때 능력이 이 정도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초보자 과정을 수정하면. 그 다음에 기초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 실무 능력과 엔지니어 능력이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3년 경력자보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적이 더 높게 가 있다. 높게 가 있다. 즉 많이 알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과정이죠. 실무 전자회로 설계 실무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기본적인 전공 실무 능력과 엔지니어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돼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렇게 결국적으로 따지면 기존에 경력이 한 10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3년 경력자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는 역량을 겸비하게 된다. 상당히 높은 영역까지 이렇게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전으로 이해과정 200여 개 회로를 학습하면 사실 여기 실무 능력상에서 전공 실무 능력이나 엔지니어 능력상에서 이 단계를 조금씩 올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전회로 이해과정을 들으시면 이 능력이 이게 상당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줄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한테 회로를 동작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시중에 있는 회로집에서 회로의 동작 원리가 자세하게 기입된 게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로에 또 설사 회로의 동작 원리가 기입이 돼 있더라도 그것을 금방 이해하기 쉽나요?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시면 실전으로 이해 과정의 효과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크게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개발 과정은 이제 연구개발 역량을 신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리 보고서도 써야 되니까 문서 기획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장의 생산 라인이나 품질 관리 부서까지 고려해 가지고 제품을 설계하는 것까지 배우기 때문에 조직력도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엔지니어링 능력도 늘어나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영역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구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으로 설계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단계를 올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실전으로 설계 과정은 자기가 회로를 개발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회로를 설계하고 그것을 일명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보고서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서 기획력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간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은 다 충족이 되고요.
외국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수준이 만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마스터 과정만 제대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여러가지 프로필을 작성하는 데도 그렇고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정말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맺은 말은요. 전자공학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고요.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 주시고요. 이 강의를 제가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겠죠. 저도 나이가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이런 수강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잘 되기를 제가 바라기 있으니까 한번 수강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평상시에 강의할 때는 좀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트도 섞어가면서 좀 웃어가면서 하는데 이거 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좀 낯서네요. 네,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